그날 아침은 정말로 완벽했다. 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다. 나는 이서연, 50살의 신경외과 과장으로서 병원에서는 칼을 들고 사람의 뇌를 헤집는 일을 하지만 집에 오면 언제나 태호 오빠 앞에서만큼은 부드러운 아내가 되고 싶었다. 부엌으로 나가서 먼저 커피를 내렸다. 오빠가 좋아하는 원두, 콜롬비아 수프리모. 향이 퍼지면 오빠가 침대에서 몸을 뒤척이며 서연아, 천국 냄새야 하곤 했다. 냉장고를 열어 어제 저녁 시장에서 사온 연어를 꺼냈다. 소금만 살짝 뿌려서 구웠다. 기름이 지글지글 타면서 집안 가득 고소한 냄새가 퍼졌다. 오빠가 잠옷 차림으로 부스스 나오며 내 등을 끌어안았다. 아직도 새벽에 일어나서 이러고 있네. 내가 교수된 지 2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신혼 같아. 나는 웃으며 오빠 손을 토닥였다. 오빠가 부산 가는 날이잖아. 제대로 챙겨주지 않으면 내가 미치지. 도시락통을 열어 보여주었다. 연어구이 위에 레몬 슬라이스 얹고 표고버섯 볶음, 멸치조림, 그리고 오빠가 좋아하는 김치까지. 와, 이거 먹고 회의하다가 또 울 뻔했어. 오빠가 내 뺨에 입을 맞췄다. 넥타이도 내가 매듭 지어주었다. 진한 남색 넥타이, 내가 작년에 백화점에서 골라준 거. 오빠, 오늘 그 법 개정안 회의 잘 풀릴 거야. 나 믿지? 당연하지. 내가 여기까지 온 건 다 너 덕분이야. 세상에서 제일 품위 있는 노부부잖아, 우리.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결혼 28년 차. 아직도 손잡고 다니는 게 부끄럽지 않은 남자. 주변에서 장 교수님 부부는 진짜 존경스럽다 할 때마다 어깨가 으쓱해졌다. 오빠가 현관에서 신발 신으며 다시 돌아섰다. 서연아, 나 없으면 심심할 텐데. 민지한테라도 전화해. 요즘 갤러리 바빠서 정신없다던데. 알았어. 오빠도 조심히 다녀와.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나서야 한숨을 내쉬었다. 오늘 야간 당직이라 낮에 좀 자야 했지만 오빠 도시락 싸느라 늦잠도 못 잤다. 그래도 기분이 좋았다. 그런데 그 행복은 단 몇 시간 만에 산산조각 났다. 병원에 도착해서 바로 수술 가운으로 갈아입었다. 오늘 당직은 나 혼자였다. 신경외과 응급은 언제나 긴장감이 돌았지만 오늘은 유독 조용했다. 오후 3시쯤 수술 하나 끝내고 쉬고 있는데 간호사들이 복도에서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야, 들었어? 모텔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접착제로 붙어서 왔대. 진짜? 무슨 접착제? 순간 접착제? 아니, 공업용 본드래. 완전 미쳤어. 몸이 떨어지질 않아서 소방서에서 톱 들고 왔대. 나는 피식 웃으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세상에는 별 희한한 일이 다 있다 싶었다. 밤 8시 17분. 무전기가 요란하게 울렸다. 코드블루, 코드블루. 60대 남녀 2명, 신원 미상. 강력 접착제로 신체 다발 부위 유착 상태. 모텔에서 발견. ETA 5분. 응급실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다. 구급대원이 들 것을 밀고 들어오는데 그 냄새가 먼저 코를 찔렀다. 톨루엔 냄새, 공업용 접착제 특유의 그역한 냄새. 그런데 그 속에 섞인 또 다른 향기. 작년 민지 생일 때 민지가 프랑스에서 공수해온 유기농 마스크팩 냄새였다. 라벤더와 로즈마리 섞인 그 고급스러운 향. 민지가 이거 한 장에 20만 원이야 하면서 나한테도 하나 뜯어주던 그 냄새.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들것 위에 누워있는 두 사람. 하얀 천으로 덮여 있었지만 천 아래로 이상하게 붙어있는 다리 윤곽이 보였다. 남자가 신음했다. 제발 떼어줘요.
너무 아파. 그 목소리. 내가 매일 밤 오빠 여기 좀 주물러 줄게 하면서 만지던 그 등. 왼쪽 어깨 아래 손바닥만한 갈색점. 태우 오빠가 이거 내 트레이드마크야 하며 웃던 그 점. 천을 확 잡아당겼다. 두구의 벌거벗은 몸이 배와 허벅지, 사타구니까지 끔찍하게 붙어 있었다. 피부가 찢겨져서 피가 흘렀고 접착제 덩어리가 아직도 반짝였다. 여자의 발목에 반짝이는 백금 발찌. 내가 지난주 민지 생일에 직접 골라서 사준 거. 최민지, 이서연, 영원한 우정이라고 새긴 그 발찌. 민지가 울면서 목에 걸어주던 그날. 여자가 고개를 살짝 돌렸다. 얼굴이 땀과 눈물로 엉망이었지만 분명했다. 내 절친 최민지. 그리고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서연아. 장태우. 내 남편. 법대 교수님. 오늘 아침만 해도 내 이마에 입 맞추던 그 남자. 그 눈빛. 죄책감이 아니었다. 오직 발각된 짐승 같은 공포와 수치심. 오빠. 목소리가 안 나왔다. 손에 들고 있던 차트가 바닥에 떨어졌다. 간호사들이 웅성거렸다. 누군가 내 팔을 잡았지만 감각이 없었다. 태우 오빠가 다시 입을 열었다. 목이 메어서 갈라진 소리로. 서연아. 이건 오해야. 제발 듣기만 해줘. 오해? 지금 이 순간에 내 인생 최고의 아침이 단 몇 시간 만에 가장 끔찍한 지옥으로 변했다. 민지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서연아. 미안해. 진짜 미안해. 그 목소리에 나는 결국 주저앉았다. 바닥이 차가웠다. 모든 게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28년의 결혼 생활, 10년의 우정. 그 모든 게 접착제처럼 끈적하게 엉켜서 내 앞에 놓여 있었다. 나는 바닥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 떨림이 분노로 바뀌는 게 느껴졌다.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눈물이 말라버린 것 같았다. 눈앞에 누워있는 두 사람을 내려다보니 가슴 속에서 불이 피어올랐다. 이제 나는 아내가 아니었다. 신경외과 과장 이서연. 칼을 쥐고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그 여자였다. 인터폰을 집어들었다.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김석이 지금 뭐해? 이 케이스. 극히 드물고 교육적 가치가 높아. 모든 인턴, 레지던트, 당직자 전원, 자는 사람도 깨워서 응급실로 집합시켜. 당장. 김석이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다. 과장님, 지금요? 새벽에. 지금 당장. 사람의 욕망이 어떻게 육체를 파괴하는지 제대로 보여줘야 해. 몇 분 만에 응급실이 북새통이 됐다. 흰 가운 입은 젊은 의사들이 우르르 몰려들었다. 1년차 인턴부터 4년차 레지던트까지 졸린 눈을 비비며 모여들었다. 평소라면 내가 수술 가운 입고 서 있으면 모두가 긴장하는데 오늘은 달랐다. 모두의 눈이 들것 위에 꽂혔다. 나는 고무장갑을 끼고 천을 확 잡아당겼다. 완전히 드러난 두구의 몸. 배와 허벅지, 사타구니가 끔찍하게 붙어 있었다. 피부가 찢겨서 피가 흘렀고 접착제 덩어리가 아직도 끈적하게 빛났다. 여자의 가슴이 남자의 배에 눌려 납작해져 있었고 남자의 다리가 여자의 다리 사이에 억지로 끼어 있었다. 순간 응급실이 조용해졌다. 그리고 곧 터져 나오는 웃음소리. 와, 진짜 붙었네? 할아버지가 할머니랑. 이게 무슨. 그리고 곧바로 휴대폰 카메라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탁탁탁탁. 플래시가 터지면서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떠올랐다. 태우 오빠가 몸을 비틀며 소리 질렀다. 찍지 마. 찍지 말라고. 나 장태우야. 법대 교수 장태우. 너희들 나중에 다 죽어.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얼굴이 새빨개져서 핏대가 섰다. 하지만 그 모습이 얼마나 초라했는지 마치 덫에 걸린 멧돼지처럼 발버둥치는 꼴이었다. 민지는 고개를 돌려 울기만 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는 차갑게 말했다. 찍어. 가까이 가서 디테일하게 찍으라고. 이건 화학적 융합의 완벽한 사례야. 에폭시 수지가 점막에 침투하면 어떻게 되는지 제대로 봐둬. 나중에 논문에도 쓸 수 있어. 젊은 의사들이 더 가까이 다가왔다. 누군가와 진짜 떨어지질 않네 하며 손으로 살짝 건드려 보기도 했다. 태우 오빠가 다시 고함을 질렀다. 서연아, 제발. 이게 무슨 짓이야? 나 좀 봐줘. 나는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교수님, 여기서는 제가 과장입니다. 환자 몸뚱이일 뿐이에요. 그 순간 응급실 문이 열리고 경찰 2명이 들어왔다. 한 명이 증거 봉투를 들고 있었다. 이서연 과장님, 모텔 현장에서 수거한 물건입니다. 봉투 안에 들어있는 건 바로 그 유기농 마스크팩 박스였다. 민지가 그렇게 좋아하던 프랑스산 한정판. 경찰이 말했다. 이 안에 든 내용물이 이상해서 분석 의뢰했어요. 그냥 마스크팩이 아니라 에폭시 공업용 접착제가 대량으로 섞여 있었어요. 이게 피부에 닿으면 몇 초 만에 돌처럼 굳는 거라서 보통은 못 돼요. 공구로 잘라야 할 판입니다. 나는 그 박스를 내려다봤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강진혁, 민지 남편, 그 IT 회사 사장. 민지가 작년에 여보가 나한테 이거 선물했어. 피부 관리 제대로 하라고 하면서 자랑하던 그 박스였다. 태우 오빠와 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두 사람 동시에 깨달은 거였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누군가 일부러 그들이 영원히 떨어지지 않게 만들어 놓은 함정이었다.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여보가, 진혁이가, 어떻게? 태우 오빠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눈이 커다래져서 나를 봤다. 그 눈빛에 처음으로 죄책감이 스쳤다. 아니, 그건 죄책감이 아니라 공포였다. 자신이 판 함정에 자신이 빠진 그 공포. 나는 박스를 집어들고 천천히 말했다. 이제 알겠어?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야. 누군가 너희를 영원히 붙여놓으려고 한 거지. 응급실 안이 다시 조용해졌다. 젊은 의사들이 휴대폰을 들고 서 있었다. 사진은 이미 수백 장 찍혔을 거다. 내일이면 병원 커뮤니티, 아니 서울대 법대 카톡방까지 퍼질 테지. 장태우 교수님의 위대한 강의는 이제 영원히 이 사진들로 대체될 거다. 응급실 공기가 무거웠다. 젊은 의사들이 여전히 휴대폰을 쥐고 서 있었고 경찰이 증거봉투를 테이블에 내려놓는 소리가 메아리 쳤다. 나는 그 마스크팩 박스를 집어들고 천천히 들것으로 다가갔다. 태우 오빠와 민지가 동시에 나를 올려다봤다. 그 눈빛에 이제 공포가 가득했다. 나는 인터폰을 다시 잡았다. CT실, 지금 당장 응급 CT 찍은 거 화면으로 보내. 응급실 대형 모니터로. 몇 초 만에 화면이 켜졌다. 두 사람의 몸이 붙어있는 부분이 3D로 회전하며 떠올랐다. 피부 아래로 접착제가 스며든 흔적이 붉고 검게 번져 있었다. 나는 차가운 목소리로 설명했다. 피부만 붙은 게 아니야. 에폭시 독성이 하피층을 녹여버렸어. 두 사람의 살이 리테럴멘트에 녹아서 한 덩어리가 됐어. 여기 봐.
동맥 분기점에 정확히 걸쳐 있어. 화면을 가리키며 태호 오빠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일반 분리 수술로는 안 돼. 절제 수술이야. 문제는 이 부분이 대동맥 가지가 교차하는 지점이라는 거지. 칼이 조금만 빗나가도 출혈로 둘 다 수술대에서 죽어. 민지가 헐떡이며 중얼거렸다. 서연아, 제발. 태우 오빠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얼굴이 잿빛이 됐다. 나는 계속 말했다. 방법은 하나야. 한 명이 더 깊게 잘려야 해. 더 많은 조직을 포기해야 사람 하나는 주요 혈관을 지킬 수 있어. 그 포기한 사람은 평생 장애인이 되거나 하반신 마비야. 응급실이 얼어붙었다. 젊은 의사들조차 숨을 죽였다. 나는 시계를 봤다. 10분 줄게. 누가 희생할지 정해. 그리고 뒤로 물러섰다. 10분이 시작되자마자 지옥이 열렸다. 태우 오빠가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민지야, 여보. 나는 가장이야. 교수잖아. 나한테 흉터 생기면 대학에서 쫓겨나. 나 죽으면 우리 아들들 어떻게 해? 민지가 눈을 부릅뜨고 소리 질렀다. 뭐라고? 오빠가 남자잖아. 여자를 보호해야 할 거 아냐. 왜 내 몸을 망가뜨리려고 해? 나 갤러리 운영해야 한다고? 태우 오빠가 몸을 비틀며 민지의 팔을 잡아당겼다. 붙어있는 몸 때문에 움직임이 제한됐지만 그만큼 더 격렬했다. 이 미친년아. 네가 유부녀잖아. 나 하나로 충분했어. 강진혁이 알면 네가 죽는 거야. 민지가 손톱으로 태우 오빠의 얼굴을 긁었다. 피가 흘렀다. 당신이 먼저 유혹했잖아. 서연이는 너무 차가워. 너처럼 뜨거운 여자가 필요해라고 했잖아. 이제 와서 나 버리려고? 둘이 서로를 물고 핥히었다. 붙어있는 살이 찢어지면서 피가 분수처럼 솟았다. 간호사들이 달라붙어 말렸지만 소용없었다. 태우 오빠가 민지의 머리카락을 쥐어잡고 바닥으로 내리쳤다. 민지가 태우 오빠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나는 그 광경을 가만히 지켜봤다. 몇 분 전까지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그 입으로 이제 서로를 저주하고 있었다. 10분이 끝났다. 나는 앞으로 나섰다. 결정됐어. 장태우 교수님이 희생하시겠어. 태우 오빠가 비명을 질렀다. 안 돼. 서연아. 제발. 내가 잘못했어. 수술 준비가 끝난 뒤 태우 오빠를 회복실로 옮겼다. 민지는 다른 방으로 갔다. 나는 태우 오빠 침대 곁에 섰다. 그는 전신 마취에서 깨어나자마자 내 손을 잡으려고 했다. 서연아, 제발. 우리 아들들한테는, 엄마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 내가 이렇게 된 거.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그리고 서류 한 장을 꺼냈다. 좋아. 직접 보지 않게 해줄게. 대신 이거 채매. 그가 서류를 보자 눈이 커졌다. 이게 뭐야? 자필 서약서야. 나 장태우는 이서연과 이혼하며 모든 재산, 강남 아파트, 홍대 쪽 상가 빌딩, 교수, 연금 전액을 이서연에게 양도한다. 나는 맨몸으로 나간다. 태우 오빠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다. 서연아, 제발. 이건 너무해. 아들들한테 사진 보여줄까? 법대 동료들한테? 장태우 교수. 불륜하다 접착제 붙어서 응급실행 기사 낼까? 그는 울면서 서명했다. 손이 너무 떨려서 글씨가 엉망이었다. 수술은 9시간 걸렸다. 마취는 최소로 했다.
태우 오빠의 비명소리가 복도까지 울렸다. 민지는 비교적 적은 조직을 잃었지만 태우 오빠는 허벅지 안쪽과 사타구니 쪽 살을 대량 절제당했다. 수술 끝난 뒤 나는 다시 그의 침대 곁에 앉았다. 태우 오빠가 힘겹게 눈을 떴다. 서연아, 다 괜찮아졌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겉모습은 멀쩡해. 팬티 입으면 아무도 몰라. 그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눈물이 흘렀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런데 강진혁이 그 접착제에 신경독을 섞었어. 피부를 뚫고 들어가서 음경신경을 완전히 녹여버렸어. 태우 오빠의 얼굴이 굳었다. 뭐라고? 음경 해면체를 지배하는 신경 다발이 끊어졌어. 감각도, 발기 기능도 영원히 없어. 이제 소변 보는 것만 가능해. 남자로서의 기능은 끝났어. 그가 비명을 질렀다. 침대 난간을 부여잡고 몸을 떨었다. 아니야. 거짓말이야. 제발 거짓말이라고 해줘. 나는 일어났다. 검사 결과 다 나왔어. 교수님 평생 자랑하던 그 남성 우월주의도 이제 끝이야. 태우 오빠가 베개를 집어던졌다. 울부짖었다. 간호사들이 달라붙었지만 그는 계속 소리 질렀다. 나는 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제 정말 맨몸이네, 오빠. 퇴원한 지 딱 일주일째 되던 날, 태우 오빠가 병원 정문 앞에 서 있었다. 지팡이에 의지한 채로 다리를 질질 끌며 걸어오는데 얼굴이 반쪽이 돼 있었다. 수술 흉터 때문에 바지를 헐겁게 입었는데도 절뚝거림이 숨겨지지 않았다. 나를 보자마자 달려오려고 안간힘을 썼다. 서연아, 제발. 나는 일부러 천천히 걸어갔다. 그의 앞에 멈춰서서 가만히 내려다봤다. 민지 만났어. 갔더니 나보고 나가라고 하더라. 돈 없고 집 없고 게다가 그 기능도 없다고. 나보고 왜 자기 인생 망치냐고. 목소리가 갈라졌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때 민지가 차를 몰고 나왔다. 롤스로이스, 작년에 태우 오빠가 선물한 그 차였다. 민지가 창문을 내리고 태우 오빠를 봤다. 그 눈빛이 정말로 역겨웠다. 아이고, 교수님. 여기서 뭐해요? 이제 나한테 붙을 데 없잖아요. 돈 없지, 집 없지, 남자 구실도 못하지. 내가 자선사업가예요? 태우 오빠가 차문을 붙잡았다. 민지야. 여보. 우리 그랬잖아. 사랑한다고. 민지가 피식 웃었다. 사랑? 웃기지 마세요. 나한테 교수 마누라 타이틀 주고 침대에서 재미 좀 봐준 거잖아요. 이제 그 타이틀도 없고 재미도 없고 알아서 꺼져요. 차가 출발했다. 태우 오빠가 뒤따라가다 넘어졌다. 바닥에 엎어져서 울부짖었다. 나는 그냥 지나쳤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 다음날 태우 오빠가 어머니 집으로 갔다. 압구정동 오래된 아파트, 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그 집이었다. 인터폰으로 소리가 들려왔다. 엄마야. 나 태우야. 문 좀 열어줘.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다. 너 같은 놈이 내 아들이라니. 서연이가 다 보냈어. 내 알몸 사진, 그 병원 사진들, 그리고 그 진단서까지. 내가 거시기 못 쓴다고. 태우 오빠가 문을 쾅쾅 두드렸다. 엄마, 제발. 나갈 데 없어. 돈도 없고. 가. 당장 가.
내가 왜 그런 무용짐을 데리고 살아? 서연이가 말했어. 너 이제 사회에서 매장됐다고. 내 늙은이 인생까지 망치지 말고 꺼져. 문이 열리지 않았다. 태우 오빠가 복도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다. 이웃들이 문을 살짝씩 열어보고 닫았다. 그날 밤 태우 오빠가 내게 전화했다. 차단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서연아, 제발 나 좀 도와줘.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나는 전화를 받고 말했다. 오빠, 이제 정말 끝이야. 너는 제조사가 회수조차 거부한 폐기물이야. 다시 연락하면 진짜 사회적 장례식을 치러줄게. 그리고 번호를 차단했다. 모든 SNS도 차단. 그의 존재 자체를 지웠다. 마지막으로 이혼 조정 날이었다. 법원 복도에서 태우 오빠를 봤다. 10년은 더 늙어 보였다. 머리가 하얗게 새고 등이 구부정해졌다. 나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다. 조정실에서 그가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다. 30년 결혼 생활이 그렇게 끝났다. 나가면서 내가 말했다. 아들들한테는 아프리카 의료봉사 간다고 할게. 영상통화 한 번만 해줘. 마지막으로 좋은 아빠 노릇하게. 태우 오빠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집에 돌아와서 큰아들한테 영상통화 걸었다. 엄마, 아빠 어디 갔어요? 아빠가 아프리카에서 의료봉사하러 가셨어. 지금 잠깐 통화 가능해. 태우 오빠가 화면에 나왔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아들아, 아빠 사랑해. 항상 건강하게 살아. 아들이 웃었다. 아빠, 멋져요. 언제 와요? 곧 갈게. 통화가 끝났다. 태우 오빠가 나한테 고개를 숙였다. 고마워. 서연아. 나는 그냥 전화를 끊었다. 그날 저녁 병원 동료들과 와인바에 갔다. 내가 잔을 들었다. 자, 건배하자. 김 과장님의 화려한 싱글 생활을 위해. 모두가 웃으며 잔을 부딪혔다. 나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다. 30년 동안 내 몸에 기생하던 종양을 드디어 잘라냈다. 흉터는 남아있겠지. 하지만 그 흉터는 내 승리의 훈장이야. 이제 정말 자유다.